네, 국민의힘 김계현의 신임 당대표가 조금 전 내년 총선 준비와 직결되는 핵심 당직을 인선했습니다. 총선의 실무를 맡게 될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철규 의원, 또 전략기획과 조직부총장에는 각각 박성민, 배현진 의원 등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을 두고 당 내용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계현 후의 이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당직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야 뭐 당사자니까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많은 당원분들께서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당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이 주요 당직에 중용된 것 같고요. 그러나 단순히 뭐 친윤계 전면 포진이라는 1차원적 해석 외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번에 보면 초선들이 굉장히 많이 중용이 됐습니다. 네.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은 재선이지만요. 뭐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수석대변인 네 분 다 초선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초선이 지금 많기도 하지만 조금 더 초선 위주로 역동성 있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임명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대식 의원 정치권에서는 흔히 친유승민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구 동구 을이라는 지역구도 과거 유승민 전 대표가 몸담았던 본인이 키워왔던 그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받았다라고 평가되는데 이번 지명직 최고위 인선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이 인선을 조금 천천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김기현 대표님께서 연포탕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 당내에서 좀 대립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친유승민계 의원 중에 한 분을 지명직 최고로 선정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고 또 강대식 의원과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오늘 바로 지명직 최고를 발표하게 된 것, 이 부분을 따지고 보자면 연포탕이라는 기치를 내걸기에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사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이 되었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사무부총장, 조직부총장이 되었죠.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연판장을 돌리는데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대변할 의무가 있지만 지도부가 되고 나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면모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윤 일색이라고 말하는 것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크게 반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탕평 인사를 좀 강조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이라던가 뭐 이제 대변인의 김민수 전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지명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내년에 이제 공천이 또 이뤄지게 되면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걸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사무총장직을 두고 탕평 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로 이제 탕평의 의지가 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온통 다 친명계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굴 보고 탕평이라고 하는지, 이 강대식 의원처럼 친유승민계에 해당하는 뭐 민주당으로 치면은 박용진 의원이나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지명직 최고 꿈이나 꿀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보시기에는 그 연포탕의 의미 어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탕평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공천 안도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관위원회 선정할 때도 최고위 협의 사항인데 그 최고위원 한 자리에 강대식 의원이 지명이 되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저를 응원해줬던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열성적인 당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문자나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발표되고 핸드폰에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전당대회 선거운동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색 맞추기 자리가 아니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도장 찍는 최고위원 자리에 친유승민계로 오랫동안 정치해온 분을 이 김기현 당대표가 지명했다는 건 네. 다른 최고위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저희보다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탕평에 대한 의지, 이제는 친유계로 불리는 분들도 끌어안아야 된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초에 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비윤계 의원에게 제안을 했지만 뭐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좀 물밑에서 좀 빠르게 속도가 진행된 어떤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른 계파로 평가된 의원까지도 이 처음 발표되는 지도부 인선에 포함시키려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고요. 일절 외부 연락 받지 않고 주말 동안 이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 뭐 강대식 의원과 소통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최고위보다는 김기현 신임 대표의 의지가 훨씬 더 강했던 부분이고 네네. 이 설명을 듣고 네. 개파를 통합하면서 함께 연포탕을 끓이자는 김기현 대표의 설명에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수긍을 한 형식이라서 여기서 이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분을 임명한 외연 확장의 어떤 노력이나 진정성은 좀 우리 국민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부 원내대표직 같은 경우도 곧 선출이 될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자녀 임기 4월 8일까지만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일단 뭐 권성동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장제원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원내대표 앞서 있을 이 선거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수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역 색채가 중요하게 평가받을지 계파 색채가 중요하게 평가받을지 잘 모르지만 제가 정치권이 있어 보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는 뭔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파에서 안배하거나 교통정리하기보다는 그냥 나오겠다는 분들 한번 자발적으로 경쟁하는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원내가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말 보태긴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출마 안 하겠다는 결심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이 무슨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대선 때 일하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죄는 아닌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한편으로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무총장도 안 하겠다 원내대표도 안 하겠다 이런 이 백의종군의 어떤 모습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 좀 주목해 보자면 원내대표 누가 되건 되시는 분이 또 헌신하는 자세로 지도부와 호흡을 잘 맞추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게 김기현 후와 호흡도 맞춰야 하고 총선까지도 이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를 앞두고 각각의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근데 뭐 대략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당대회 대통령이 거의 직접 뛰다시피 뛰었고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들도 대통령의 의사에 거스르는 사람들은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다른 사람 껴준다고 해서 누가 이제 대통령과 다른 뜻을 지도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네.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 출마하는 것, 그러니까 출마의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고 네.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분위기면 네.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거나 혹은 아니면 이면에 있거나 정도이지 뭐 다른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없겠습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전당대회도 저렇게 치러지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막아서는 정도였으니까 그냥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을 애당초 막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예. 당대표 룰을 바꾸었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아예 출마하지 못했던 것이라 그런 흐름으로 보면 뭐 크게 이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총선에 대비해서 뭐 비영남권이나 수도권에서 좀 뽑아야 하지 않냐, 친윤의 색채가 좀 옅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실무 위주, 능력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졌고 또 예. 계속 강조하다시피 강대식 의원 같은 친유계에 대한 배려 의미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임명해야 될 당직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뭐 정책위 의장이나 또는 홍보본부장 등 여의도 연구원장 주요 당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는 호남에 대한 배려 좀 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온 만큼 네. 추후로 선임되는 당직에서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안배 등도 김기현 대표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과 만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지 이제 5일 만에 굉장히 좀 빠른 만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좀 제안을 했다고 하죠. 네, 일정 조율하시면서 일단은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였던 것 같고요. 내일은 또 황교안 전 대표와 오찬을 하고 줄줄이 이제 당권 후보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안철수 의원께서 우리 당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과학기술 분야에 워낙 특화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두 분이 어떤 이야기 나누실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전대는 전대이고 이후에 이제 그간의 앙금을 좀 털어내고 당무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도 좀 많이 반영하겠다. 안철수 의원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선 막바지까지 좀 이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뭐 털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봉합이 될까요? 되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경선 치열하게 한 사람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온갖 네거티브에 시달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별로 기억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손을 먼저 내미실 거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저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25% 가까운 지지를 받아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이 당에서 정치를 막 20년, 30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히려 선당 후사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당원분들께서 안철수 의원의 미래를 훨씬 더 크게 열어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선거라는 게 이긴 다음보다 패배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통 큰 모습을 안철수 의원께서 오늘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빨리 만남이 성사된 것부터가 어느 정도 안 의원께서 새로운 지도부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선 이후에 앞으로 안 의원의 정치 행보는 어떠할 것인가 저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오늘 만남을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쨌건 안철수 후보 입장,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2등을 꽤 유의미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좀 뿌리 내리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선 단일화를 하긴 했으나 당에 대한 정체성이 낮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메시지를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풀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승자가 패자를 아니면 패자가 승복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위법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히나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털고 가야 될 텐데 차라리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제기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과제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거냐인데 불과 어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바라는 것을 내가 최고위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의 말을 되려 김전 최고가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수석 최고께서 하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또 더 커질 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해내느냐가 김기현 대표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의원 만나고요. 천하람, 황교안 같은 후보였던 인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한 것처럼 뭐 공수처를 고발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 혹은 땅 투기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던 후보들인데 달래고 감싸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이 3인이 당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긴 후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내민 손을 잘 잡는 건 패배한 후보들의 역할입니다. 선거 패배를 통해서 당원들의 죄송합니다. 선거 패배를 통해서 당원들의 어떤 당심을 받아들였으면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이긴 후보, 당선자가 내민 손을 잘 잡고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두 번째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이긴 게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게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막 손을 한두 번 내미는 거지 안 잡는 손을 막 3번, 4번, 5번 내밀 수는 없는 거예요. 받는 분도 잡는 사람도 잘 잡아줘야 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안철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회동을 승인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민 손을 잡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그 외에 좀 구체적인 역할이나 어떤 당직을 맡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겠다고 한 만큼 여야 이제 당 대표 간의 뭐 예방이나 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하겠고요. 다만 이 같은 정치적인 어떤 이 대화 복원을 이재명 대표 본인의 당대표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경계의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편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경기도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분 참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이재명 대표를 덮치고 있는데요. 뭐 정치적으로야 따지면 솔직히 저희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티고 버텨서 이 다음 총선까지 지휘하시는 게 저희한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적 도리의 관점에서 하루빨리 이 5명이나 되는 측근과 관계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비대위를 꾸리든 새로 전대를 하든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서 저희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원내에서 경쟁도 하고 호흡도 맞추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주말 어떤 행보를 보면은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주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말 일요일 날 있었던 그 일도 토요일입니까? 하여튼 주말에 있었던 그 일도 시민단체가 이제 강제동원 관련한 장외투쟁이요? 네네. 강제동원 관련한 어떤 규탄하는 집회에 민주당도 가고 정의당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최했다기보다 거기에 가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전하는 건 저는 해야 될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같이 일했던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직 정확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남의 탓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장례를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유서의 내용이 일부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흘러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유족들은 이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짐작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그 강제동원 배산한 규탄 집회에서 정부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러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간도 세게도 다 내줬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빗겨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합니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전 비대위원회 아까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폐륜 정치라고 말하는 장동혁 원내 대변인입니다. 장해찬 의원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날짜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고 김문기 전 처장 그분 발인하는 날에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영상 올렸다가 돌아가신 분의 아드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절규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 돌아가셨으면 고 김문기 전 처장 그 발인 때 좀 잘못했던 걸 생각해서라도 일정 조율을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7시간 대기해서 지금 유족들이 거부하는 조문을 억지로 하고 온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장례식회 가서 목소리 높인다는 거 너무나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의 유서에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라라는 마지막 충언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는 거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7시간 기다려서 20분 이 도둑질하듯 조문하고 오면 뭐합니까? 그 유서에 써인 말을 바로 다음 날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정치행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국민들이 제1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시기부터가 너무나 부적절하다. 좀 애도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며칠은 더 가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이번 일 계기로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1998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당 선언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일 양국 관계가. 그 요청 25년이 지났는데 민주당만 아직 못 듣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김대중을 계승한 정당이 맞느냐라는 안타까운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이 부분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족들의 반대가 있어서 조문을 못했던 게 아니라 기자들이 몰리는 것과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부검영장이 심사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늦은 것이지 유족들은 되려 이재명 대표에게 와주신 걸 고맙다고 표현했고 힘내시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지점이 있고요. 되려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패륜 정치를 한다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도 저는 책임이 아예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이재명 대표에게 패륜 정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본 외무상이 주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보도되었어요. 예. 강제동원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다시 언급하는 게 저는 정말로 이제 그 어떤 반성을 제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되려 한국 정부가 면죄부를 주고 어떻게든 억지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선을 좀 민주당 내부로 돌려서요. 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체포동의안 이후에 좀 단일 대우로 좀 가는 듯 했는데 지금 당내 여론이 다시 좀 바뀌는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보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번에 전 비서실장의 돌아가신 일 말고도 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죠. 이대로 가야 된다. 근데 이런 두 개의 극단의 이야기 말고 사이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관련한 혐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자거나 아니면 공직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응하지 말고 조금 개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 논의의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고 지금 단계에서 작년 8월에 이제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어떤 마중물 토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뭐 인적 쇄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어떤 이의 어떤 뭐랄까요, 공천을 위한 인적 쇄신이 아니겠느냐는 비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안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당 기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지 않는다. 네.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키는 것도 방법일 테고 그런 논의 중에 하나가 아예 정무직 당직자 분들을 다른 분들로 선임해서 좀 다른 기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공천에 누가 유리할 거냐로만 볼 건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환경 위에서 민주당의 방법을 찾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당내에서 윤영찬, 김혜영 의원 등 강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서 뭐 사퇴까지 바로 가야 하냐까지는 뭐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조금 있지만 여기서 인적 쇄신 카드가 나오고 있고요.
장해철 의원이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상황 어떻게 좀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뭐 쇄신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야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이재명 대표 따라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총선까지 꼭 이재명 대표가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 옥중 공천이든 해외 도피 공천이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4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폭로하셨던 분 말고 이 대장동 관련된 분이나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업무를 하셨던 분인데 4분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 정치사를 찾아봐도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검찰 탓이다, 내 잘못은 없다, 수사 당하는 게 왜 내 잘못이냐 하시면서 당 지도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한가한 논의가 아닌가 싶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정계 은퇴가 나와도 모자랄 판국에 뭐 사무총장 바꾸고 뭐 당직을 바꾸고 하는 게 국민들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모경 대변인은 당직 개편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 대변인을 바꾸건 사무총장을 바꾸건 누구를 바꾸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직에 머무는 이상은 이 이재명 리스크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배상안과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여론 설득에 좀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튜브 쇼츠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이제 비공개 발언까지도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작업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 이번 이 제3자 변제안을 선택했을 때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라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정부 배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다소 높지만 반대가 있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98년도에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지금 일본의 뭐 강요 한 사람이 망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규탄하고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거나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우선적인 입장을 발표해 놓은 상황이면 그 선언 안에 일본 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가 다 담겨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적 요청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요청을 누군가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외면하고 철진한 반일파리에 몰두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로 인해 다소간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국민들이 우려를 하셔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뚜벅뚜벅 이 미래를 향한 일을 설득해 나가고 해 나가다 보면 국민들께서도 결국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저 쇼츠 만들 노력으로 일본을 설득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얻겠다고 하는 이익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익 말고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것은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범 기업이 보해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죠? 경제 보복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한국이 되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일본은 봤지만 한국 생각보다 타격받지 않았죠. 그리고 안보 면에서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미동맹 되게 굳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외교를 해야 될 필요를 설명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우리가 한국이 일부 양보하더라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고 그게 아니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64%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 이게 급하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가?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 정부와 달라 보이는 어떤 지점으로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한일 정상회교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은, 이 지금 외교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그 피해자에게 동의도 없이 그들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국익에도 도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 보여드렸죠.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부 이 배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뭐 청년 기금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 찬성 보면 사실은 이제 반대 입장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로는요.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노력이 이러한 쇼츠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게 있어야 국민들에게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부부께서 일본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네,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정말 오랜만에 또 제대로 또 복원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부핀급으로 초청을 받고 미국에서도 물밑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한미일 간의 3자 정상회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입지로 어떤 발언을 하는가 국민들이 눈여겨보실 것 같고요. 이게 직자적으로 지금 이번 이 3자 변제 배상안 등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뭐 어떤 것들이 엄청나게 변화한다기보다는 미국에서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해주고 지켜세우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외교관계 회복 등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 국민들께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이 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피해자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또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19년에 내놓았던 안과 거의 흡사한 부분인데 네네. 이게 또 정권 바뀌고 야당 됐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비판하기보다는 민주당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같이 나서야 한다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있을 외교 무대 또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이러한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방사능 유출 문제도 지금 현안인데 그것을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주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일본 교과서 검증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 연행 이것을 작년에 삭제했는데 올해 또 그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치 면에서도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을 묵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어떤 침략 전쟁에 대한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정말로 한국이 택해야 될 길인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권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어쨌건 우리도 한국의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것을 제3자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우선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하자라고 카드를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내놔줘 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제가 볼 때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 회담을 이끌어갈지 저는 되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